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민석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었고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소프트웨어가 예전에는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흔히 우리가 보던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생겼었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또 스프레드시트, 기타 등등 파워포인트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가면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컴퓨터로 모든 거래가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또 자동차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제어가 많이 됩니다.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흔히 보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원래 있던 뭔가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선한 겁니다. 그 개선하는 목표는 이런 거죠. 원래 하던 일들을 컴퓨터로 더 정확하게 하고 원래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래 하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거를 소프트웨어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기능도 조금 들어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전에 있던 거를 소프트웨어로 개선,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산화라고 합니다. 전산화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하고요. 이 전산화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이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비용 대비 결국 우리가 얻은 결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된 재료비, 컴퓨터나 이런 재료비가 될 거고, 또 가장 중대한 들어간 비용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된 사람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어떤 가치들을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생산성 높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요즘의 소프트웨어 또는 앞으로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쓰는 많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전에 있던 뭔가를 전산화한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는 예전에 있던 업무나 예전에 있던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타 등등 많은 소프트웨어들은 이전에 없던 거를 사용하는 거에 해당됩니다.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등 다들 이런 걸 하고 계시잖아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일부러 만났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은 예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초등학교 동창들, 되게 오래된 사람들, 사실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 사람이랑 나랑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친구를 맺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견해도 바로 읽을 수 있고 하는 거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그룹별로, 학과별로, 또 과목별로 요즘에는 페이스북 그룹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강력한 근거는 인구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16년 얼마 전 통계인데요. 중국 인구가 무려 14억 660 몇만 명이고요. 2등은 인도인데요. 인도는 12억 9천만 명, 13억쯤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이 3억 2천만 명, 그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훌륭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무려 14억 4천만 명, 트위터는 13억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고객, 사용자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한 화면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들이 아주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강력한 힘인 거죠. 그 다음 메신저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 예전에는 이제 전화만 있다가 문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가 지금은 카톡이나 라인이나 뭐 왓츠앱이나 또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메신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문자 메시지는 하나를 보낼 때마다 돈을 내고, 카톡 이런 거는 이제 하나를 보낼 때 돈을 내진 않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조금 빠르고,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원래 하던 것이고 무료로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죠. 돈을 누구한테 내냐가 달라져 있을 뿐이지 사실 비용이 적어져서 카톡을 쓰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요즘 메신저를 쓰는 이유는 이런 이모티콘을 쉽게 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친구한테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간단한 선물을 쉽게 보낼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선물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 선물로 글로 쓰기 어려운 거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친구랑 싸웠을 때 화해 메시지 쓰기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근데 바나나 우유를 보내면은 얘가 왜 이 바나나 우유를 보냈는지 서로 잘 알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원했던 뭔가를 쉽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 메신저가 상당히 훌륭한 이유입니다. 이런 거는 문자 메시지로는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뭐 텔레비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하죠. 마리텔린가 하는. 그러니까 비디오든 오디오든 요즘에 이제 팟캐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스트림이나 아프리카 또 유튜브 이런 데서는 실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생중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개인은 자기 얼굴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내고 돈을 벌기도 하고 합니다. 최근에 트위터에서는 페리스코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트위터 계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갖고 전 세계에 생중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컨텐츠 스트리밍은 컴퓨터 또 네트워크 또 스마트폰 모바일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또 있습니다. 게임도 소프트웨어로 이전에 있던 거를 개선한 건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거에 해당되고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에서 악당을 어떻게 물리칠 기회가 있겠어요. 또 현실에서 카트라이더, 내가 만든 또는 멋진 자동차를 타고 경주를 하는 거를 현실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거를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은 상당히 가치로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나 게임은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통계이긴 하지만 게임 산업의 크기는 제일 밑에 있는 여기 단위가 100 밀리언 US 달러예요. 1억 불. 그러니까 게임 산업은 2012년에 이미 26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2조 6, 7천억 정도 되는 가장 큰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또 전 세계가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한류 드라마나 음악 이런 것들은 되게 커 보이지만 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게임에 비하면은 비교적 적은 시장입니다. 아마 점점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게임도 같이 또 커지겠죠. 게임은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실제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상 쓰는 서비스 중에는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검색 서비스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는 국민대학교를 검색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이 아주 강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은 검색 서비스의 품질, 그러니까 결과의 품질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이 빨리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위쪽에 보면은 0.17초 만에 150만 개 사이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가 나오고요. 이 결과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학교에 대한 개요도 나오고 학교의 여러 가지 것들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주요 동문 손석희, 이효리가 국민대를 나왔네요. 여기는 원래 있었는데 제가 그냥 학교 마크로 바꿨고요. 여러분 얼굴이 여기 나오면 좋겠죠, 나중에. 검색 결과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뉴스와 관련해서는 이 뉴스를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뉴스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여러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나 네이버에서도 엔드라이브 이런 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드라이브를 명시적으로 공유하진 않지만 에버노트나 아니면은 많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공유된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라는 환경에 저장이 됩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은 실제 구름이 아니고 컴퓨터를 집단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가상적인,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는 있고요. 그 안에 가상적인 가짜 컴퓨터,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가상 컴퓨터를 각자 가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자세히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구름 위에 내 정보가 있고 구름 위에 내가 쓰는 컴퓨터가 있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자기의 업무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이나 자동차나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인터넷에 연결하자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센서들, 온도계, 또 몸에 붙이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나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따로따로 존재하고 사람이 눈으로 했던 것들을 전부 인터넷에 연결해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모아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유용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온도를 상시적으로 재서 그 데이터를 보고 가장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 오브 띵스로 가능하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죠. 전혀 없거나 아니면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들을 지금은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걸로 쉽게 싸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머신러닝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했죠. 이게 되기 시작한 이유는 기계학습에 관한 이론도 많이 발전을 했고 컴퓨터가 싸졌어요. 더 빠른 컴퓨터를 싸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서 사람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특정 주제에 관해서는 공부를 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진을 보고 이거는 아마 고양이일 거야, 뭐 이런 걸 판단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할 수 있고, 또 내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내가 원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이 조금 더 훌륭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은 이런 영화가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아주 정교하게 100% 맞는 이런 거는 없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했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원할 거야, 또는 요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라는 것들을 점점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또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을 많이 새로 만들기 시작했죠. 시계 차고 다니세요? 휴대폰이 나온 다음에 정말로 그냥 패션 아이템처럼 바뀌었죠. 근데 이제 애플워치, 뭐 삼성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워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시계를 조금 더 다시 차고 다닐까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스마트워치는 시계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 뭐 맥박도 재주고 체온도 재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화가 오면은 진동으로 알려준다거나 또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다거나 카메라 기능이 들어있다거나 하는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워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새로 발명되고 있고 비행기도 새로 발명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날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무인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도 새로 만들고 있고 또 애플페이니 삼성페이니 하는 결제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돈을 꺼내서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결제하는 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우리가 예전에 있던 거를 새로 발명하는 거, 전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발명하는 이런 것들이 되질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전통적인 회사가 아직 그대로 있죠. 삼성이나 LG나 또 뭐 자동차 회사들,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아직 그대로 있고요. 이 자동차 회사들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가치를 자기 고객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회사들은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던 회사죠. 블리자드 게임 회사, 또 채팅 메신저 만드는 회사, 검색 회사, 페이스북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쭉 있고요. 애플 같은 회사는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잘하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아마존은 유통업체인데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하는 유통업체고요. 테슬라 모터는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도 만들지만 실제 그 자동차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아마 모든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소프트 회사를 잘해요 라고 광고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부자들 리스트를 보면은 아직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든 사람이 상위 5명 뭐 이런 데 들어있진 않아요. 상위 5명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5명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원래 시작했던 사람들은 없고요. 이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뒤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네이버 이혜진, NC소프트 김택진, NHN 엔터테인먼트 이준호, 이런 분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서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사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소프트웨어랜드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이전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큰 기회를 준다는 거죠. 100등 안까지 따지면은 10몇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좀 나빴죠. 항상 체크무늬 옷을 입고 삼선 슬리퍼를 직직 끌고 다니면서 뭔가 퀭한 모습으로 개발을 하는, 치킨과 맥주를 소프트웨어 코드 프로그래머로 바꾸는 이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요 꽤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도 중요하고 대우도 잘 받고 있습니다. 유망한 직업이고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죠. 프로그래머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만들 거를 기획하는 사람이어도 되고요. 또 그런 걸 몰라도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될 가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획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 중에 소프트웨어의 구조, 소프트웨어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야 돼 하는 사람들을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원래 아키텍트는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건축가를 아키텍트라고 하죠.
이 건축가들이 하는 일은 건물을 설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건물에 살아갈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이 워낙에 원했던 가치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게임은 그냥 다운로드해서 하지만 실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게임에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있어야 되죠.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중독성이 이제 되게 나쁜 의미의 중독성은 아니고 지하철만 타면은 내가 게임을 뭔가를 하고 싶어야 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면은 게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겠죠. 이 사람이 시간을 훌륭하게 때울 방법을 찾아준 거니까. 그 다음에 게임에는 늘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감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되죠. 뭐 떨림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스토리가 탄탄해야 되고 디자인이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야 되고 사운드가 또 좋아야 되고 쓰기 편해야 되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좋아야 되고 속도도 적당히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닿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게임은 훨씬 더 복잡한 편에 속하고요. 다른 것들도 비슷한 고민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 고민거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치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아이디어의 재료는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도 필요하고 디자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논리도 필요하고 과학, 수학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서 기획이 되고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보통 UX, UI라고 하는데 이런 사용자가 이렇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조합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느 정도에 배분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거는 뭐 4분의 1 아니면 그 이하 정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 소프트웨어를 쓸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이 원했던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느냐, 즉 사람에 관한, 사용자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 거의 반 정도 되는 영역이 사용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정말로 많은 사람이 쓴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각각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쓸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또 제대로 얻고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학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수학적인 설계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사용자들이 집어넣는 입력, 바깥에 있던 데이터들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정확하게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수학적 설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적인 설계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들잖아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 만드는 거라도 조금 시간을 덜 들이고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기술적인 설계가 필요하고요. 아키텍트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테크니컬 디자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코딩입니다. 프로그램을 짠다. 앉아서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 자체는 쉽게 말하면 단순 노동, 아주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쩌면 단순 노동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잘 정의된 절차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딱딱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면서 코딩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사람마다 이거 분배도 좀 다르겠죠. 회사마다 분배도 다르고 하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고 할 때 시간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갈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설계가 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설계가 있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에러를 고치고 하는 것들은 그 시간 비중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코딩하는 데 많이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용자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이 많다는 거죠. 수학이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수학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세상이 복잡하게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프로그램이나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수학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복잡한 세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소통 수단이고요. 실제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정규 분포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정규 분포라는 건 이런 그림이죠. 또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컴플렉스 월드, 복잡한 변화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내가 정규 분포,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게 기본이고 또 주기적으로 변하는 게 기본이야 라고 내가 인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세 그래프를 합친 게 첫 번째 있던 그 복잡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규 분포로 보통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또 주기적으로 변해. 그 두 가지 축으로 내가 움직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위에 복잡하게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쭉 올라간 거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만들어야 될 게 뭔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쉬운 관점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관에서는 아까 사람에 관한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 또 수학적인 설계, 기술적 설계, 또 기획,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 두 박스의 색깔 이름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핑크, 짙은 핑크와 안 짙은 핑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얘네들은 이름이 로즈 핑크랑 핫 마젠타라는 이름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 색깔 이름이 있고요. 개발자랑 또 디자이너, 기획하는 사람이랑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보는 눈도 달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가치를 생각해내고 그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방식에 보나마나 반 이상은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내가 소통하는 방식을 조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나면은 다른 사람, 내가 생각했던 훌륭한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말이 편해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면은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겠죠.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건데요.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음 웹툰에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만든 세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내가 만든 게임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소프트웨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사람들이 정말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정말로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 원했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아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미 지구의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과학이나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게 중요해 라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인문학도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해 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그 모든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부분 또 쉬운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쉬운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을 심각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